1969년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에 자리 잡은 공업도시 클리브랜드를 U자로 흐르는 쿠야오가 강에 불이 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강에 떠있던 배에 불이 난 게 아니었어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같은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강에 불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클리브랜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강에 불이 났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넘어가고 말죠. 이 화재는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의 구석에 작게 실렸을 뿐이었고, 신문을 읽던 사람들도 기사를 슬쩍 흘겨보고는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죠. 하지만 몇 주 뒤 타임지에서 이 화재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클리블랜드는 하천 환경 오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13번이나 불이 났던 거죠. 처음에 불이 났던 시기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8년, 1883년, 1887년, 1922년, 1930년에도 불이 났었고요. 1912년에는 5명의 사람이 화재로 인한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1936년에는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5일 동안이나 불은 진압되지 못합니다. 강에 난 불이 말이죠. 더 큰 문제는 1969년까지 13번의 화재가 났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52년에는 쿠야오가 강 최악의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다리 하나와 조선소 한 곳이 전소되어 150만 달러의 손해가 나게 됩니다. 1960년대 후반의 이곳의 풍경은 쿠야오가 강에서 1위 호수로 이어지는 마지막 몇 킬로미터에 걸쳐 제철소와 각종 공장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금지, 보트금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오염된 물과 같이 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판이 줄지어 있었죠. 강에 흐르는 것은 도저히 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달콤한 강이 아니라 기름과 페인트가 흐르는 기괴하고 위험한 강이었죠. 한국에서 1991년에 두산그룹이 낙동강의 페놀을 몰래 방류했다가 대중들에게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던 사건과는 달리 강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클리브랜드 시민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죠. 오히려 환경 파괴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도시의 경제적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기쯤에 미국은 이런 가치관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쿠야오가 강을 두고 클리브랜드 시장은 도심을 관통하는 개방 하수라고 불렀을 정도였는데요. 기업들은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고 난 후 물을 내리듯이 태연스럽게 각종 공업 폐수를 강에다가 버렸고, 자연의 선물인 강이 화장실에서 나온 배설물이 흐르는 하수도 취급을 받았던 거죠. 주목할 만한 점은 정작 전국적인 주목을 모았던 1969년의 화재는 1952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은 사고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952년의 화재 때까지는 잠잠했다가 1969년에 이르러서야 미국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을까요? 1960년대는 68혁명의 세계적인 확산 등으로 인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존 질서를 부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명분 없이 참전했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로 전국이 들끓었고,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클리브랜드에서는 1966년 흑인과 백인 사이의 긴장감이 폭발해 폭동이 일어나 4명이 사망했고, 1968년 또다시 폭동이 일어나 1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지나친 과학 만능주의와 도덕성에 결여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수많은 미국인들의 뇌리에 새겨졌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에 힘입어 타임지의 기사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강을 원래대로 돌려놓자는 여론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게 되었죠. 1969년 화재 당시 클리브랜드 소방서는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강에 불을 끄는 노하우를 총동원해 단 30분 만에 불을 진화했고, 워낙 빨리 진압한 덕분에 사진 한 장 건지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소방서 공무원의 노력 덕분에 타임지는 기사에 실을 만한 사진을 입수할 수 없었고, 1969년 쿠야오가 강의 화재에 관한 기사에 1952년 화재 때 촬영했던 사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이 지구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타임지는 당시의 쿠야오가 강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거품이 부글거리는 암갈색의 강물은 흐른다기보다는 꾸역꾸역 나아가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타임지의 낙치성 사진 덕분에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기업들이 저지른 환경 파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정치인, 기업인,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불평했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이미 1968년에 강을 정화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클리블랜드 말고도 강에 불이 난 도시는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기는 했습니다. 1968년에는
테네시주에 있는 버팔로강에 불이 났고 1969년 10월에는 미시건주의 루지강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카고강은 19세기에 쿠야오가 강보다 불이 더 많이 났었던 강으로 유명합니다. 과거에 쿠야오가 강의 표면은 기름으로 덮여 있었고 스푼을 담그면 녹아버리는 보라색 스프처럼 거품이 나고 있었습니다. 간혹 강아지 크기만큼 부풀어 오른 죽은 쥐가 떠다니곤 했죠.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클리블랜드는 미국의 공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습니다. 쿠야오가 강 인근의 기업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강에다가 폐수를 쏟아버리면서 경제적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당시의 환경 오염은 인류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 아니라 산업이 번성하고 경제가 호황기를 누리고 있으며 클리블랜드의 시민 모두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환경보존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이 인력 부족이나 기업들의 압력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입니다. 쿠야오가 강을 오염시키면서 성장했던 대표적인 기업은 1863년 석유왕 존 D 록펠러가 세운 스탠더드 오일사입니다. 클리블랜드에서 시작한 이 기업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석유 산업을 독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1911년 스탠더드 오일사를 겨냥하여 만들어진 미국의 최초의 독점 금지법인 첨언법에 의해 33개의 회사로 분할 해산된 후 이 기업이 클리블랜드의 시민들에게 남긴 유산은 거품이 부글부글 거리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일반 대중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망해버린 기업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환경 파괴는 강에 방류되는 공업 폐수만이 아니었어요. 신경계 손상이나 암을 유발시키는 살충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고발했던 1962년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환경 운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런데 강에 불이 나는 장면을 실은 타임지의 기사는 환경 운동이라는 배에 돛을 달아준 격이었어요. 미 연방의회는 기업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환경운동의 영향으로 1970년에 지구의 날이 선포됩니다. 같은 해 환경보호국이 설립되고 곧이어 1972년에는 청정수질법이 통과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전국의 하천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었고 쿠야오가 강을 비롯한 미국의 강에서 불이 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현재 이 강에서는 40여 종 이상의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낚시까지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환경보호국이 만들어지고 역사적인 지구의 날이 선포되면서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인간이란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클리블랜드의 공업 호황은 1950년대에 들어서며 위기를 맞이했고 1952년과 1969년 사이에 약 6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폐수를 쏟아내는 공장들은 더 이상 클리블랜드의 시민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경제적 부흥의 거품이 씻겨나가자 환경오염이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자각하게 된 것이죠. 대기와 수질 오염을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며 선출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조차도 그전에는 환경 문제에 전혀 관심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오염인데 1962년에 출간된 침묵의 봄에서 비판했던 살충제 화학물질이 그 주인공이죠. DDT와 같은 인공 화학물질들은 단지 귀찮은 곤충들을 죽이겠다는 미명하에 비행기를 통해 미국 전역에 대량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토양은 물론 지하수까지 침투되고 바다까지 오염시켜 수많은 동식물들은 물론 인간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하지만 살충제 제조업체와 정치인들의 정경규착, 그들의 선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중의 무지는 이런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미국 전역에서 터졌을 때야 비로소 조금씩 개선되게 되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환경 파괴는 수많은 방식으로 인류는 물론 지구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